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의 정다인. 이은주입니다. 네, 수요일 아침입니다. 중반이기 때문에 유독 피곤할 수 있는 수요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피곤함 잠시 물러두시고요. 마켓 시그널과 함께하면서 중요한 이슈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 다우존스가 종가 기준으로 4만 선을 돌파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환호하기도 했는데 그랬던 다우존스는 어느 순간 3만 8천까지 내려왔고요. 다만 간밤 나스닥이 1,700선을 17,000선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안에서는 엔비디아가 단연 주인공이었는데 간밤 있었던 미국 증시 분위기 어떠했을지 일단 마감 현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다우는 내리고 나스닥은 올라가고 마치 시소를 타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3대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 4만 선 돌파했다고 저희가 좋아했었는데 어느덧 3만 8천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날도 0.55% 하락세를 보였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각각 0.59%, 0.02%의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사상 처음으로 17,000선을 돌파하는 모습 나타내줬죠. 시장 전반 그런데 장중에는 좀 하방 압력을 받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시장 전반에 불었던 엔비디아 훈풍이 꺼지면서 하방 압력을 받은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지수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S&P 500 지수도 장중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다만 장 막판에 들어서 대형주가 다시금 좀 힘을 내주면서 S&P 500 지수는 강보합 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중에 하방 압력을 받은 건 이 국채금리의 상승세 때문이었다라고 주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채금리 한번 체크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날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금 4.5%대로 올라오는 모습 나타내면서 좀 심리적으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모습을 나타내는 듯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보시면 국채금리 그리고 대체로 올랐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날 5년물과 10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이 됐는데 수요가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국채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는 이렇게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날 매파로 분류되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요. 또 이 모든 악재를 타파할 수 있는 거는 PC 가격 지수, 이번 주 후반에 나오는 물가 지표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증시가 계속해서 눈치 보기 장세, 이 지표에 올랐다가 저 지표에 내리고 이런 모습들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금 화요일장으로 돌아가서요. 전체적인 지도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중에는 빨간색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장 막판에 다소 초록불이 켜지면서 일부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기업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 0.04% 강보합 마감했고요. 애플도 0.01%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 크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이날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중국에서 공격적인 할인 정책을 펴자 4월 중국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52% 급증했다고 합니다. 올해 초만 해도 중국 내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좀 우려가 있었는데 할인 정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애플이 등장을 했습니다. 마진이 걱정될 수도 있겠지만 워낙 고가의 스마트폰을 팔고 있다 보니 어느 정도의 할인은 마진을 크게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3위에 위치한 엔비디아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날도 7% 이상의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호실적 영향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이 일론 머스크의 xAI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점도 엔비디아 AI 관련주의 훈풍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이렇게 급등하면서 시총 격차, 2위와 애플과의 시총 격차는 줄어드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3위에 머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0.96% 강세, 메타도 0.35%, 아마존도 0.78%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M7 중 테슬라만 유일하게 하락을 했네요. 1.4%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섹터별로 또 한번 보자면 헬스케어 섹터에 유독 좀 하락한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민감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강하게 반응할 수가 있고요. 또 최근 이 조류 독감이 발병했다라는 소식에 백신 관련주 크게 올랐었는데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오면서 같이 헬스케어 전반에 하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에너지 섹터 오랜만에 강한 상승불을 켰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에너지 섹터도 같이 웃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화요일장의 특징주도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는 셈러 사이언티픽이 되겠습니다. 사실 좀 낯선 기업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내에서도 잘 안 알려진 의료기술 기업이 되겠습니다. 펀더멘털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자산에 비트코인을 편입하겠다라고 밝힌 다음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번에 약 4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581개를 매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게임스톱 대표적인 밈 주식이죠. 이날 25.16%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지난 금요일 주식 매각을 통해 약 10억 달러에 가까운 자금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화요일장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US셀룰러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이동통신사인데 17.97%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동통신업체 T-모바일이 이 US셀룰러의 무선 사업부를 인수하고 또 주파수 사용권 30%를 약 6조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은 2025년 중반쯤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친 지표들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정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지표 중 한 가지인데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단기적인 미래에 소비자들이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3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5월에 드디어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5월에 102를 기록했는데요. 강한 노동시장 덕분에 일자리를 찾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현재와 단기 미래에 자신감을 좀 회복했다라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강한 노동시장 때문인지 같은 설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고금리가 더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4월에 비해 그 비중이 좀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게만 바라볼 지표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지표 한 가지 제조업 지수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댈러스 연은이 취합한 제조업 지수가 되겠습니다. 제조업 활동 확대를 신고한 업체와 위축을 신고한 업체의 차이를 나타내는 숫자가 바로 이 숫자가 되겠습니다. 5월에 마이너스 19.4, 즉 위축을 신고한 업체가 더 많았다. 위축세가 4월보다도 심화됐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제조업 위축이라는 밴뉴스 어쩌면 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길 수 있기에 이 청개구리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굿뉴스로도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이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미리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굿뉴스로 작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발언까지도 체크를 해보시죠.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되는 인물이긴 한데요. 몇 개월 더 긍정적인 인플레이션 지표를 확인해야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연준은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금리 인상 카드를 테이블 위로 꺼내 올려온 건데 사실 닐 카시카리 총재는 지금 FOMC 투표권이 없기는 합니다만 이런 연준 내의 매파적인 인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하나의 척도로서 시장에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체크를 해보시죠. 오는 6월 2일 오펙 플러스가 화상으로 회의를 갖습니다. 현재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는데요. 국제유가 계속해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2.71% 오르면서 배럴당 79달러 선으로 올라왔고요. 국제 금값은 강달러, 달러 위축세가 이어지면서 0.9%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이 될 텐데요. 한 전문가는 지금 투자자들이 세 가지를 주목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I think the investor is looking at three different things. One, we get GDP data that comes out on Thursday. As the Fed has been telling us for quite some time right now, they believe that an economic slowdown is forthcoming. First quarter GDP slowed to 1.6%. By the Fed's own projections, they believe that GDP will stay at or below 2% all the way through the end of 2026. If we get a hot GDP number, that throws all those forecasts into questions. Yes, we get PCE later this week, which is the Fed's preferred gauge of inflation. If that comes in hotter than expected, that could change the forecast for potential interest rate cuts this year. But I still think inflation will continue to moderate, not as quick as we all would have hoped. NVIDIA has certainly been the poster child of the AI boom thus far, and I would argue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overall has been the tail wagging the stock market dog for the better part of the last 18 months. What we learned last week from NVIDIA only accelerates the pace of the intere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vestment opportunities. NVIDIA, of course, once again knocked the cover off the ball with respect to earnings and revenues. However, what I found most interesting from their earnings report last week wasn't necessarily just the growth in their chips platform, wasn't necessarily the forecast with respect to their next generation chip platform, that of course being Blackwell, but rather the growth of their data center business, a 400% year-over-year revenue growth as it relates to data centers. That's where the puck is going right now. That's where the investment dollars are heading, and that's what NVIDIA is capitalizing upon. 네, 간밤 있었던 주요 글로벌 헤드라인 확인해보는 머스트 노우 5 시간입니다. 일단 다우존스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이 S&P 500과 나스닥은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이끌어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7,000선을 돌파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또 한몸에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볼 이슈들도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미국의 5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왔습니다. 이 미국 경제에서 대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4개월 만에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5월에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2.0으로 전월 대비해서도 증가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다우존스가 집계했던 전문가들의 전망치도 웃도는 수준이고 또 소비자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왔었지만 현재 1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추적하는 현재 상황 지수도 4월 140.6에서 5월 돼서는 143.1로 올라섰고요. 향후 6개월간 경기 전망을 반영한 기대 지수도 4월 68.8에서 5월에는 74.6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4개월 연속 경기 침체 위험 신호로 여겨지는 기준치인 80을 밑돌고 있다는 점에서 가까운 미래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와 관련해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강한 노동 시장이 현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인 평가를 긍정적으로 끌어올려주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또 PCE 지수까지 발표가 되는 만큼 주 막판까지 주요 지표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론 머스크로 인해서 엔비디아는 웃고 테슬라는 우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강한 상승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는데요. 어제 함께 확인해봤던 이슈였죠. 머스크의 AI 기업인 xAI가 60억 달러의 자금을 모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해당 기업 가치 또한 굉장히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 240억 달러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모은 60억 달러 그대로 엔비디아에 가는 걸까요? xAI가 조달된 현금의 상당 부분을 자체적으로 칩을 개발하는 게 아닌 엔비디아의 하드웨어 조달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 엔비디아 주가는 7%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렇게 xAI의 몸집이 커져갈수록 테슬라에 대한 부담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기 테슬라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보상 패키지와 관련된 문제까지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또 간밤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 루이스가 테슬라 주주들에게 다음 연례총회에서 일론 머스크 CEO의 560억 달러 급여 패키지에 대한 반대 투표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1월 달에 이 델라웨어주 판사는 머스크 CEO의 급여 패키지가 테슬라 이사회에 의해 부적절하게 설정됐다라고 하면서 이 이사회 결정을 무효 판정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에 반발하면서 테슬라 이사회는 이후 머스크에 대한 급여 패키지를 다시 지급하기 위한 주주 투표를 실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안에서도 찬반이 지속적으로 나뉘고 있는데 일단 해당 문제는 다음 달 13일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체적으로는 악재로 작용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오늘 1.3% 추가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애플의 소식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 측면에서는 큰 변동성은 없었는데요. 중국 안에서의 긍정적인 소식이 연달아서 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안에서 4월에 아이폰 출하량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정부의 비공식적인 사용 규제 그리고 화웨이에 밀렸던 애플이 중국 안에서 공격적인 가격 인하 그리고 할인 조치에 들어가면서 다시금 판매량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4월 중국의 외국 브랜드 휴대폰 출하량이 350만 대로 확인이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도 50%가 증가했다는 수치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에서 그 50%가 모두 애플의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명시하진 않았지만 중국 안에서는 외국산 휴대폰 제조업체가 애플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애플 안에서의 출하량이 증가했다라고 업계는 현재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애플 같은 경우는 화웨이와 같은 현재 업체와의 경쟁에 밀리면서 1월과 1월 두 달간 전년 동기에서 판매량이 37%나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애플이 2월부터 중국 내 가격 인하에 나서면서 아이폰의 중국 내 출하량이 3월에는 12%까지 급증하면서 반전이 됐고요. 오는 5월에도 추가적인 가격 할인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5월 달의 매출까지도 더욱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도 중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모바일 기기로 아이폰이 다시금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시적으로 화웨이에 밀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중국 안에서의 아이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오는 하반기 다시 한번 아이폰이 중국 안에서 가파른 상승을 이어갈지 이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 미국 주식을 매도하면 대금을 받는데 사흘이 걸렸죠. 앞으로 이틀이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이 증권거래 결제 주기를 하루 앞당기면서 오늘부터 자금 인출이 하루 빨라지게 되는데요. 일단 지금까지는 T2 제도가 미국 증권에서는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T+1으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 이 T+2는 주식이나 회사채, ETF, 또 옵션 거래를 체결한 뒤 이 영업일 뒤에 대금이 결제되는 제도입니다. 각 증권거래소가 수많은 개인 간의 거래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한꺼번에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미국 증시에서는 이 영업일이 걸렸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이 영업일을 하루만 진행되는 일 영업일로 앞당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긴 결제 주기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SEC는 해당 조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한국 투자자는 결제 주기와 시차로 인해서 사흘 동안 대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이틀 안에 마무리될 수 있는 만큼 또 국내 성악개미들의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소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더리움의 ETF 승인 소식과 함께 가파른 상승 흐름을 이어갔던 암호화폐 생태계 안에서 최근에는 AI와 관련된 밈코인들의 가파른 상승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챗 GPT로 한 밈코인이 탄생을 했는데요. 그 밈코인의 이름은 터보고 이렇게 캐릭터까지 함께 출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밈코인이 3개월 동안 시가총액이 2,200%나 급등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추가적인 가격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챗 GPT에게 물어봐서 이 해당 토크노믹스나 안에서 진행되는 커뮤니티의 배분 이슈를 정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챗 GPT가 만들어준 AI 코인이 지난 3개월 동안 시가총액
시총액이 어느새 6억 달러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GPT를 통한 코인 출시가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밈코인들의 가격 급등이 이어지면서 AI 테마 안에서도 순환매가 코인 시장 안에서는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마켓 이슈 시간입니다.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와 전화 연결해서 화요일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17,0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내줬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엔비디아 중심의 상승세가 이어질지도 궁금하고요. 또 최근 다시 이 라파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함께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미국의 3대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장중에 7%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 종목들,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높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일 대비해서 2.8% 상승을 하게 됐는데 이는 아무래도 생성형 AI, 즉 우리가 AI 반도체를 비롯한 HBM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GPU 시장까지도 확장이 된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일 동안 상승세가 거의 20%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한 탄력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와 같은 기업들이 계속 이제 커플링이 좀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생성형 AI를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들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과열이다라는 평가를 하는 시장들도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AI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충족하기에는 시장에서의 공급량 자체가 아직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반도체 섹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의 그 상승 탄력들을 좀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섹터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상승 탄력이 보였던 것은 결국 이제 유가 관련돼 있는 원자재 섹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최종적으로 하마스의 15% 격이었던 라파 지역에 대해서 이제 진입을 도입을 명령을 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네타냐후 총리가 라파 지역 진입에 대해서 승인을 한 지 하루 만에 지상작전이 시행됐다는 부분들은 이미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사실상 전쟁의 확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상당 부분 많은 그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유가가 좀 상당 탄력을 많이 받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기업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고요.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친 지표들도 많았는데요. 어떤 부분을 저희가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먼저는 이제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다시 이제 102%로 이제 상승 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에는 100포인트 이하에서 이제 운영이 됐었는데요. 특히 이제 전월 4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97.5포인트였기 때문에 이제 경제학자들 예상에서는 오히려 96포인트까지 후퇴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시장에서 가장 큰 압박을 주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식품 관련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이제 CPI 지수에서 가장 많은 차지를 했던 부분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부분들은 오히려 노동시장입니다. 앞서서 이제 5월 3일에 이제 4월 실업률이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전월 3.8%보다 조금 더 0.1%포인트 높았던 3.9%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시장이 탄탄한 점을 좀 입증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연준 의원들과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비록 0.1%, 즉 우리가 소수점 한 자리 수준에서의 실업률 변동에 따라서 금리 정책을 바꾸진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한 바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미니애폴리스 여론 총재도 이제 금리 인하를 서둘 필요는 없다. 특히 현재와 같이 식료품 물가가 계속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할 경우에는 금리 인하도 검토하겠다는 등 매파적 발언을 이어간 바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시장에서는 6월 금리 인하수에 대해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한 바가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일단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도 6월 10일에 진행되는 FOMC에서는 기존 5.25%에서 5.5%포인트에 있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99%였습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러한 여파들이 오히려 경제에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완화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4.75%까지도 인하를 해야 한다는 논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인 지지는 좀 약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이 이제 4월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52% 성공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제 아무래도 지난 2월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던 할인 효과가 적용됐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2월에도 마찬가지로 할인 효과를 적용하게 되면서 3월에는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해서 12% 증가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난 21일 날 아이폰 모델, 일부 모델들을 대상으로 2,300위안 정도 이제 추가 할인을 하다 보니까, 다가올 5월에도 애플 아이폰들은 또 마찬가지로 좋은 매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시장,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정유, 화학, 방산주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짚어주신 이슈들에 대해서 국내 증시 영향이 어떻게 갈지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제 펀더멘탈을 중심으로 이제 다시 한번 기대심을 상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급증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거래량 자체가 전일 대비해서 10배 이상 늘어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익률이 10%, 20%씩 또 추정되어 몰렸다가 또 이틀, 3일 뒤에는 다시 급락하는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기대 심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종목의 순환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환매 지켜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켓 리더들의 한마디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엔비디아 대신 AMD를 사야 합니까? 피트 언더독의 도전입니다. 엔비디아 대신 AMD를 사야 합니까를 이걸 말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제 말투에서 이 모든 뉘앙스가 드러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잘 드러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뉘앙스가 약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로 얘기를 드리면은 지금 사실 SK 하이닉스를 가지신 분과 삼성전자를 가지신 분은 정말 그렇죠. 제가 그 마음을 대변을 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 진짜 속이 터져버릴 지경이죠. 근데 엔비디아 대신 AMD는 SK 하이닉스 대신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이것보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신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엔비디아, AMD, 요 씬, IT 씬이 워낙 주목이 됐는데 뭐 사실 의류 잡화 쪽에서도 이런 약간 비슷한 일이 있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없고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지금 FNF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의류 업체잖아요. 제일 잘 나가기보다 제일 대표적인 의류 업체인데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커 아웃도어라는 종목이 정말 엔비디아 부럽지 않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어그부츠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근데 요즘에 어그부츠보다는 호카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젠지 세대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반대되게 나이키의 주가는 곤두박질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보시다시피 이제 러닝을 할 때 나이키를 더 이상 신지 않는다는 거죠. 그 나이키 매장 가도 나이키의 혁신이 보이지 않는다. 마이클 조던이 농구화 신고 나왔을 때는 그렇게 갖고 싶었지만 지금 갖고 싶은 농구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매장 가도 물건이 없고요. 대신에 가볍고
아주 독특한 디자인의 호카를 신고 뛴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커 아웃도어의 주가와 나이키의 주가가 저렇게 극명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엔비디아와 인텔의 주가는 거의 뭐 데칼코마니가 벌어지듯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AMD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은데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죠. 스포츠 분야는 더욱 심하지 않습니까? 1인자가 있으면 그 2인자는 정말 죽어라 열심히 해도 빛이 그만큼 나지 못해요. 1인자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와 AMD의 관계가 약간 그런 형국이거든요. 지금 엔비디아의 시총이 이제 1000비디안 갔고요. 이제는 목표가 뭐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시총 1위입니다. 시총 1위. 1000비디안 갔으니까 지금 시총 3위거든요. 두 명만 제치면 시총 1위까지 가버려요, 이게. 근데 지금 엔비디아의 시총을 합치면은 메타, 테슬라, 넷플릭스, AMD, 인텔, IBM 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를 합친 거랑 지금 그 똑같다는 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엄청난 지금 바로 그 고개 숙인 남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죠. 인텔이 여기에 요만큼 있거든요. 인텔로서는 상당히 초라하죠. 지금 이런 정도의 수준이 돼버렸어요. 지금 엔비디아는 일단 1등으로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제 장에서도 또 7% 급등을 하는 정말 자고 일어나면 올라버리는 이런 과연 이게 10년 너무 궁금합니다. 10년 뒤에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갈 수는 없지만 10년 뒤에 과연 엔비디아의 그때의 모습과 그리고 10년 뒤에 10년 전에 이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자료를 찾아봤을 때 느낌은 어떨까 지금 너무 궁금하거든요, 사실. 지금으로서는 진짜 퍼포먼스가 제일 강력한 주식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인텔이 얼마나 고개를 숙였는가.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최근에 상승률이 82.6%에 달하는 엔비디아, AMD도 25.9%, 인텔은 마이너스 17.4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죠. 물론 인텔 주주가 아니면 가슴이 그렇게 아프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인텔의 팬이자 인텔의 주주라면 가슴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AMD니까요. 자꾸 엔비디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인자가 있는 것에서 2인자는 서글픈 겁니다. 자, 2024년도 1분기 AMD의 실적. AMD 하지만 원래는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죠. 그거의 줄임말인데 자, 매출액은 2%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었고요. 대비해서 늘었고 123밀리언 달러 수익이 났고 주당 순이익으로 환산하면 0.07인데 그때 말했듯이 일시적인 일회성 비용 빼면 0.62달러 정도 나온다. 그때 한번 봤던 자료죠. 엔비디아 나올 때. 그때는 엔비디아가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이걸 더 다루는 겁니다. 그때 엔비디아의 요 비중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 엔비디아는 거의 90%가 데이터 센터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거의 90%가요. 근데 지금 AMD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걸 장점으로 본다면 황금 분할일 수가 있어요. 또 우리나라 예로 살짝 들어볼까요?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에 매출이 몰려있죠. LG생활건강은 생활용품, 음료, 화장품, 황금 3분할입니다. 근데 중국인들이 쇼핑을 많이 하고 화장품이 엄청 붐이 일어났을 때는 아모레퍼시픽이 좋겠죠. 그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니까요. 근데 화장품이 좀 죽었을 때 그때 생활용품과 음료가 보완해주는 게 장점이 될 수 있는 시기에는 LG생활건강이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비중의 차이가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엔비디아에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매출이 완전 하드캐리하는 시장이니까. 지금 AMD는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 센터가 한 42% 차지하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 PC 시장입니다. PC가 퍼스널 컴퓨터가 많이 팔리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실적 섹터가 여기고요. 그다음에 이 16.8%를 차지하는 이 부분도 만만치 않죠. 게이밍. 그리고 15.5, 또 15%짜리가 있어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뭐 시계, 알람 시계든 냉장고든 뭐 다리미든 전자제품 안에도 다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PC에만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다루는 모든 전자제품에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초소형 마이크로 컴퓨터 안에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죠. 그런 개별의 소프트웨어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영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AMD가 장점이 되려면 예를 들어 상황을 가정해 보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가 지금 너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약간 성장세가 멈추고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이런 PC가 팔리기 시작한다던가
경기가 회복돼서 PC를 갑자기 사기 시작하고 한다던가 그리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뭐 엣지 디바이스가 많아지면서 거기 가전이 이제 똑똑해지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정말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냉장고랑 대화하는 시대가 올 거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거나 아니면 게임 시장이 플레이스테이션이라던가 엑스박스가 차세대 그 버전이 나와가지고 뭐 새로운 게이밍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다, GPU가 필요하다던가 이러면 그때는 이 장점이 발휘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데이터 센터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더 앞서가고 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로 80% 이상을 차지하는 엔비디아의 강점이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AMD는 이런 강점이 있다는 거, 그거를 차이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매출액입니다. 이 왼쪽이 예상치, 오른쪽이 실제치라고 했었죠. 지금 2024년도 1분기에는 사실 예상치와 실제치가 별로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날수록 어닝 서프라이즈죠. 지금 엔비디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는 거의 여기 표현이 되는 표의 모든 분기의 예상치보다 실제치가 많이 나왔어요. 다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그거에 비하면 AMD는 비슷하게 나오거나 덜 나온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확실히 못 나오는 거는 아까 그 매출 비중이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는 게 여기 지금 시점에서는 장점으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AMD도 훌륭하지만 1위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자, 이 주당 순이익도 마찬가지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2022년 2분기에서 줄어드는 막대 그래프가 있고요. 여기서도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면은 엔비디아는 무조건 오른쪽이 다 그냥 눈에 확연히 보일 정도로 높았죠.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보면 막대 그래프가 비슷하거나 살짝 올라갈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약간 주가에 그런 차이가 발생된 거고요. 하지만 AMD도 지금 주당 순이익의 예상치를 점선으로 그려놨을 때 향후에 6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 지금 이 6달러가 2027년 기준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성장을 한다면 보면은 주당 순이익과 주가는 선행 후행의 관계가 있지만 거의 연동이 됩니다. 그렇죠? 주당 순이익과 주가의 관계가 완전히 시기가 일치하진 않잖아요. 근데 선행 후행하면서 따라가죠.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당 순이익이 계속 성장을 한다면 AMD 주가도 상승 확률이 높다는 거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지금 요거는 이겁니다. $1,000를 투자했을 때 예를 들어서 트랙젝토리 궤적을 그려놓은 건데 여기서 지금 요게 엔비디아고 이게 AMD입니다. 사실 2024년도 초반 부분 있죠. 1, 2월 접어들 때 거의 비슷하게 따라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격차가 심하게 나기 시작했어요. 격차가 심하게 나기 시작해서 이 봄을 접어들 때 있죠. 봄을 접어들 때 AMD가 조정하는 사이에 엔비디아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격차가 이만큼 벌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종목 있잖아요. 지금 슈마컴이라고 슈마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다음에 나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또 더 엄청나게 갔어요. 여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시가총액이 더 작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로켓볼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 격차가 지금 $1,000를 투자한다고 쳤을 때 AMD랑 거의 한 4, 5배 정도 수준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서두에 말한 대로 SK 하이닉스가 많이 갔고 삼성전자 안 가서 기술적으로 SK 하이닉스가 부담스럽고 삼성전자가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삼성전자를 선택하는 거 그건 사실 근거가 부족해요. 지금. 그렇죠? HBM 시장에서 완전 밀려가지고 원픽으로 지금 교체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었는데 거기서 그냥 단순히 낮다는 이유만으로 오르기는 근거가 부족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든가 엔비디아보다 AMD가 이 정도 격차로 못 가서 AMD가 더 갈 것이다 하는 것은 훨씬 근거가 있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처럼 단순히 낮아서 SK하이닉스보다 더 가겠니 하는 거는 지금 되게 무모하잖아요. 다들 공감을 하시듯이. 근데 AMD는 지금 근거가 있는데 단지 1인자가 있기 때문에 못 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격차를 후발주자로서 따라잡는 이게 바로 키높이 맞추기예요. 키높이 맞추기란 게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아요. 친구는 180cm인데 나는 170cm다. 내가 10cm 작으니까 10cm 크겠지? 근거가 있어야죠. 뭐 성장판을 수술을 했던가 아니면 열심히 우유를 먹고 뭐 저기 올려가지고 키가 클 수 있는 근거가 있던가 그래야 쫓아갈 수 있는 키높이 맞추기를 할 확률이 있다 이렇게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키 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상황이 없어 보이는데 그냥 너가 키가 좀 더 작다고 크겠느니?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PER, PBR의 오류예요. PER, PBR이 저 PBR, 저 PER이다. 그래서 단순히 오르겠거니 아무 근거도 없이. 그거는 무모한 확률에 지금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근데 AMD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계속 자료를 보시다시피. 그래서 AMD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와 엔비디아와 주가 차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후발주자로서 키높이 맞추기가 어느 순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는 15.75 정도 높은 265달러까지 나와 있고요. 당연히 다음 의견을 보시면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도 그렇지만 AMD도 스트롱 바이예요. 엔비디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40개 의견이 모두 바이였습니다. 지금 AMD는 29바이에 6홀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간 차이가 갈리는 거죠. 만장일치 의견이 있는 거랑 이건 약간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좀 있는 거죠. 매도 의견 없습니다. 또 AMD도 굉장히 강력한 스트롱 바이가 나온 상태고요. 일봉상으로 지금 쫓아가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보신 그 모습이 여기예요. 여기서 조정을 하고 있는 사이에 여기까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여기서 계속 쫓아갔으면은 AMD도 지금 거의 그냥 쫓아가는 흐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조정을 하는 사이에 엔비디아가 1000BDR 가버린 것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지금 근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따라갈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로 수익이 많이 나신 분은 AMD에 들어가서 두 번 다시 이모작을 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엔비디아가 지금 너무 높아서 따라가지 못하신 분은 AMD를 선택하는 것이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안 올라서 삼성전자 갔는데 오른 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확률이 훨씬 높은 게임이라는 것이죠, 이게. 주봉 월봉을 보겠습니다. 주봉 월봉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꼬리단 흐름이 아주 무의미한 흐름이 아니었거든요. 왜죠? 저쪽에 저기 전고점이 있잖아요. 그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런 강력한 흐름이 나왔던 거예요. 그다음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저 고점 위에서 지금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격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얘도 다시 240달러, 50달러 갈 수 있는 지금 포텐셜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월봉 AMD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AMD도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지금 변동폭이 커지고 있는데 변동폭을 줄였기 때문에 지금 2달째 조정하고 3달째 다시 양봉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대해 볼 만하고요. AMD가 맨날 2인자라고 불러지는 이유가 CPU 시장에서는 인텔 A에서 2위죠. 그렇죠? 그런데 또 GPU 시장 갔더니 엔비디아에서 2위예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장점을 말해보면 대단합니다. 그렇죠? 장점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분야에서 1등하는 사람이에요. 두 분야에서 2등. 두 분야에서 2등하기가 쉽습니까? 두 분야에서 2등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야에서 다 2등을 하고 있는 업체다. 세계에서 2위를 두 분야에서 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MD의 어떤 다음에 이제 키높이 맞추기 이게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은 그 얘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MD 과연 페이스메이커에 머물 것인가? 우승자로 등극할 것인가? 팝콘각. 오늘의 사이는 알아두면 좋을 주식 사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용어를 알아볼지 확인하기 전에 주가 추이부터 한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SM의 주가 추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지난 22일부터 또 어제까지의 주가 흐름 나타나 있는데요. 23일 SM의 주가 뻥 뛰어 올랐습니다. 지난 23일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갑자기 커졌기 때문이죠. 또 27일에는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 2차 협상 재개에 합의하고 그 범위를 문화, 관광, 법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라는 보도에 다시 한번 뻥 뛰어오르는 모습들 나타냈습니다. SM을 비롯한 대부분의 엔터주가 모두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SM의 주가가 특히 강세를 보였던 건 중국에서 인기가 있는 아티스트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가 상승세는 단 3일 만에 끝났습니다. 3일 천하였던 거죠. 지난 28일 어제였죠. 장 시작과 함께 급락하는 모습이 나와 버렸는데요. 왜 그랬는지 기사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헤드라인 준비가 돼 있습니다. SM, 하이브 75만 주 블록딜의 처분에 5% 이상 하락했다라는 기사였죠. 이렇게 SM의 주가 3일 천하로 상승세가 끝나게 한 원인은 바로 블록딜이었습니다. 오늘 이 블록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딜 사전적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죠.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매도자가 사전에 매도 물량을 인수할 매수자를 구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이 끝난 이후 지분을 넘기는 거래. 가 사전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단어가 너무 많아서 좀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구분을 좀 지어봤습니다. 일단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매도자, 대주주가 되겠고요. 사전에 매도 물량을 인수할 매수자를 구해 매수자가 이미 정해져 있고 약속이 돼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이 끝난 이후 지분을 넘기는 거래, 지정된 가격에 장이 안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장 시작 전이나 장이 끝난 이후에 약속된 물량을 넘기는 것, 이렇게 블록처럼 한꺼번에 넘기는 것을 바로 블록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블록딜의 과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자신의 물량을 팔기 위해 증권사를 선택 및 의뢰합니다. 물론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개인을 거치는 것처럼 이 블록딜로 중개인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증권사는 대주주의 물량을 매수할 매수자를 중개하게 되죠. 판매 방식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경쟁 입찰 방식과 분배 방식이 있는데요. 경쟁 입찰 방식은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매수자에게 주식을 판매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 분배 방식은 대주주가 가격을 일단 정하고 매수 신청 경쟁률대로 분배를 하는 방식이 되겠죠. 이때 거래는 보통 장 마감 후에 진행된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매도 가격 평균적으로 5에서 8% 할인이 된 가격에 책정이 됩니다. 왜 할인이 되냐? 쉽게 생각하면 코스트코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하나씩 살 때는 도매 가격보다 대량으로 살 때보다 가격을 비싸게 받습니다. 즉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코스트코에서 대량으로 살 때와 편의점에서 하나로 살 때 가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보통 대량으로 사면 할인된 가격에 살 수가 있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물량은 매수자에게 판매가 되고요. 증권사는 그에 대한 대가, 즉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원하는 가격에 팔기 위해서 이 장중에 대량을 왜 이 블록딜 과정을 거치냐면 원하는 가격에 팔기 위해서입니다. 장중에 대량 매물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급락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매도자는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팔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참 더 낮아진 가격에 팔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장이 안 할 때 이렇게 시간 외에서 크게 대량 매도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블록딜의 영향도 한번 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량 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일 장중에는 급락을 피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 날에는 이렇게 주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대주주의 매도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보통 대주주의 매도가 이유는 다양합니다. 정말 내가 이 주식을 이제는 차익 실현해야겠다라는 생각에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정말 현금이 다른 이유로 필요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같은 경우에 올해 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를 블록딜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이 나빠서라기보다 상속세 마련을 위한 그런 용도였다라면 좀 불안 심리가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대주주의 매도는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끌어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난다라는 영향이 있는데요. 대주주가 그냥 안고만 있던 주식을 외국인이나 기관에게 대량으로 판매하다 보니까 그 주식이 이제 유통 주식으로 잡힐 경우가 많아집니다. 유통 주식 수 증가는 긍정 그리고 부정 두 가지 모두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주식 물량이 많아지면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요. 주식 물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기존 주식의 가치가 좀 희석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살펴보면 부정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이렇게 대량으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일정 기간 동안 매수자가 주식을 되팔지 못하게 하는 보호 예수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매도를 다시 하지 말아라, 주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라라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되죠. 그러면 기사를 통해서 실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SM의 기사가 되겠습니다. 매도자는 하이브가 되겠고요. 이 매수자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일단 매도했던 블록딜 대상은 SM이 되겠습니다. 하이브 장 종료 후에 SM 보유 지분 최소 75만 주, 최대 94만 주에 대한 수요 예측을 진행했고 그리고 이날 매도를 했었죠. 주간사, 중개인이 등장하죠. 삼성증권이었고요. 또 할인 가격, 이날 할인율은 종가 대비 4%에서 5.5%였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역시나 할인된 가격에 판매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또 나왔던 블록딜 기사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서진 시스템이 블록딜 이슈로 또다시 주가가 하락하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매도자는 운용사 크레센도 에쿼티 파트너스가 되겠습니다. 전 시간외, 개장 전 시간외에서 블록딜을 단행을 했고요. 174만 주를 537억 원에 처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할인된 가격에 진행을 했습니다. 5.9% 할인율을 적용을 했고요. 중개인이 또 있어야겠죠.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 블록딜을 했는지, 어떤 가격에 언제 누구를 통해서 했는지 이제 기사를 보시면 블록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주가 계속해서 하락할까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제 일단 SM과 서진 시스템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과거 사례를 통해서 주가 하락이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점 체크를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PSP 지난해 10월 26일 바로 이 시점쯤에 블록딜이 단행이 됐었습니다. 여기 하락하는 이 부분이 바로 블록딜 이후 주가가 하락했던 때인데요.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죠. 또 다른 사례 한 가지 확인을 해보죠.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올해 3월에 블록딜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가 하락은 있었지만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자, 이렇듯 기업 펀더멘털 성장성의 문제만 없다면 블록딜로 인한 하락은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라면 이 블록딜로 인한 주가 하락이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다시 날아주면서 나스닥 지수가 17,000선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한 만큼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잘 살아나서 국내 증시까지 전달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도 파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잠시 후 저희 코리아마켓 시그널로 돌아와서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